안녕하십니까. 예화당 배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무쇠주전자, 솥 등의 관리법, 그리고 초반 길들이기, 또 그리고 그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등등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상의 제약이라든지 뭐 등등 여건에 따라서 또 누락되고 빠진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대 빠진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소재의 철을 가지고 썼는데 주전자나 솥마다 같은 물과 같은 시간을 끓여도 물맛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지 그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좀 방치되었던 주전자 꺼내니까 부식이 진행된 경우, 그 다음에 또 저렴하게 구입한다 중고를 구입하셨는데 쓰려고 하니까 안에 내부가 굉장히 벌겋게 심하게 좀 변해 있더라. 이런 경우에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써도 되는지 그 판단을 못 하겠다. 오늘 그 부분을 어떤 경우는 수리를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수리를 해야 될 경우 주변에 무쇠주전자 수리라든지 다루는 데도 없고 아는 곳이 없다. 그런데 혼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 문의가 많이 오지만 어차피 본인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간단하게 예전에 길들이기 방법처럼 하루 종일 계속 끓여가지고 쪼르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신경 덜 쓰고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맛 차이가 나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무쇠주전자, 솥 이러면 주재료가 무쇠입니다. 그 무쇠가 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전 시간에도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완전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쇠 철이라는 것은 우리 화학기호는 Fe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질, 그 금속성 중에서는 알루미늄 다음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흔합니다. 그만큼 가격도 싸고요. 또 뽑아내기도 쉽습니다. 그 철 자체는 또 열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도가 높은 Fe 상태의 철, 순철이라고 하는데요. 순철의 경우는 용융점, 녹는 온도가 1538도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화문 같은 경우에도 철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온도, 차가운 곳에는 약합니다. 겨울철에는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성질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이 사철입니다. 모래 알갱이화된 철입니다. 많은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철이죠. 이 재료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뽑아낸 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철광석에서 뽑아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계속 또 기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럼 철광석에서 뽑아내는 방식은 어떠냐면, 철광석은 철 외에, 철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철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다른 금속 성분들이 결합되어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라든지 등등의 찹단 광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인데요. 여기서 그 부분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제철소에서 철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면, 먼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코크스라고 하는 석탄에서 추출된 물질과 그 다음에 석회,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들어가지고 용광로에서 녹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자연 상태에서 있는 철은 FeO, 산소가 결합된 산화철 형태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식이 진행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산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산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이물질들을 분리시키면서
응어리져 가지고 철과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밀도 차이에 의한 차이로 인해서 밑에서 철만을 뽑아내는데, 우리가 그 영상으로 TV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따라낼 때 위에는 이물질들이 잔뜩 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맑은 그 쇳물만을 뽑아내는데요. 이때 나오는 철을 선철이라고 합니다. 이 선철은 나중에 그 탄소 함유량에 따른 구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철이라고 하는데, 요 주철, 선철이 우리가 사용하는 주물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주전자, 솥, 프라이팬 등등의 모든 제품들의 재료가 됩니다. 일본에서 유명 공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재료는 선철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큰 제철소에서 만들고요. 우리 한국은 포철이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등의 그 알려진 큰 회사에서 다 뽑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순도가 굉장히 높은 철입니다. 그럼 철의 종류를 한번 다시 또 분류를 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도가 굉장히 높은 철, 순철, 진짜 다른 불순물이 거의 없는, 탄소조차도 0.035% 미만의 순수한 철을 말하는데요. 이 철은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일반 그 우리 실생활에서는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탄소를 가미함으로써 탄소가 들어가면 이제 강도가 높아집니다. 단단해지죠. 두 번째가 이제 연철입니다. 그래서 0.35% 이상 0.05% 미만의 극히 작은 탄소가 함유된 것을 연철이라고 하는데, 요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철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휘어지고 모양이 탄성으로 복원되지 않는 철이죠. 요 경우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강철이 있습니다. 강철은 아까 0.05% 이상 그리고 2% 미만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함유 자체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탄성과 강성을 가질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해 가지고 그 탄소 함유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금속 성분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사용에 맞게끔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는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처음 나왔던 선철, 바로 주철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함유량은 2% 이상이고 보통은 선철로 뽑았을 때는 3%에서 4%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철이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무쇠주전자, 솥의 주재료고, 이 외에 다른 재료는 사철만 존재합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작가들만 사용하고 있고 생산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사철이 아무리 불순물이 많이 떨어지고 제거가 된 상태에 조금 더 순도가 높다고 해도 제철소에서 뽑아낸 것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뭐 제철소 뽑아내는 거 워낙 단가가 낮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사철을 쓸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주철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류는 분류상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주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백주철이 있습니다. 회, 백, 색깔 차이입니다.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회색빛이 약간 돈다는 건데요. 이 회색빛이 도는 것은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코크스를 넣어가지고 그 선철을 뽑아내게 되는데, 코크스가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섞이게 되면 금속성, 그 철 안에 성분 중에 시멘타이트라는 성분이 생성이 됩니다. 시멘타이트는 화학기운 FeC, 탄소죠.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이 탄소가 선철을 뽑아냈을 때 빠르게 식어버리면 이 시멘타이트가 페라이트와 흑연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천천히 식게 되면 안쪽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멘타이트가 페라이트와 흑연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을 때 이 흑연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약간의 회색빛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백주철이나 회주철이나 철이 좋고 나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색깔만이 다를 뿐입니다. 단면도에서. 그래서 주철 같은 경우는 아까 3-4% 정도의 탄소 함유량을 갖고 있는데, 백주철은 보통 6%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사철에서 뽑아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녹이기 위해서 용융점을 낮추기 위해서 들어간 탄소 용량에 따른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백주철의 용도, 그러니까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면 단단해집니다. 경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소리도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백주철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둘 다 철이라는 성분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색깔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 탄소 함유량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모든 재료는 순도가 높은 제철소에서 뽑아낸 그 철만을 씁니다. 선철 내지는 사철에서 보면 백주철, 이 두 가지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이 좋고 나쁨, 재료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이미 벌써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공방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철이 있다면 그 안에 또 무슨 다른 성분을 또 첨가를 해가지고 물맛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곳에 다시 불순물을 넣는다는 건데, 만약 불순물이 들어가지고 물맛에 변화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 철광석에 붙어 있는 다른 성분들,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등이 준대요. 이런 성분들이 물맛에 영향을 준다면 말 그대로 그냥 알루미늄 주전자를 쓰면 되고 티타늄 주전자 내지는 마그네슘 주전자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무쇠 주전자를 쓰는 이유, 바로 이온화되어서 용출되는 이가철이 물맛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거의 답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럼 같은 재료 썼는데 왜 주전자, 솥별로 물맛 차이가 다르냐? 우리는 똑같은 물을 쓰고 똑같은 시간 동안 끓였다, 테스트할 때. 근데 물맛이 다릅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쇠 주전자를 쓸 때 가장 신경 쓰고 관리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부식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피막을 형성시키거나 내지는 오칠을 하거나 등등을 해서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건데요. 여기는 크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 두 가지가 또 일부 있는데 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산화피막입니다. 한번 주물 방식으로 완성된 주전자를 꺼낸 뒤에 그것을 또 한 번 8,900도의 온도에서 굽습니다. 벌겋게 달아올 때까지, 녹지 않는 정도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산화철화 시킵니다. 표면을. 그래서 그 부분이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형성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칠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과정 산화피막이 형성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칠이 들어가는데 이 오칠을 얼마나 두텁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방식에서 쓰는 것이고 최근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이제 그 실리콘을 이용해서 열 처리를 하는 겁니다. 표면에 아주 얇게. 실리콘은 무독성이라서 우리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 방식은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많이 찍어내는 방식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외에 방식은 주전자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고 우리 총기라든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 중에 고압의 스팀을 뿜어서 같은 방식입니다. 산화철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 제1철이라고 하는데 까맣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총기를 보면 페인트 칠을 한 것도 아닌데 겉이 반들반들하게 검게 변해 있는, 검은색에 가깝게 변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방식을 이용해서 피막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안쪽이 유리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범랑질로 코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범랑은 산소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산화피막, 오칠, 그리고 실리콘 열 처리 같은 경우는 다 산소가 투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철이 용출이 됩니다. 그러나 범랑 재질은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철이 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물을 끓이는 용도가 아니고 안쪽에 범랑 처리가 된 것은 흔히 그 다관, 차를 우리는 용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빼고 앞에 세 가지 산화피막, 오칠, 그 다음 실리콘 열처리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인데
당연히 코팅되지 않은 산화 피막만 되어 있는 상태가 제일 많이 용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4배, 5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같은 시간 끓여도. 그 다음이 O7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가철이라는 그 이온화된 철 성분의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위 시간당 용출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끓이면 주전자마다 용출되는 양이 좀 다를 뿐 오래 끓이게 되면 물맛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차이로 인한 것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고라든지 사용했다가 방치돼서 부식이 생겼다가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안쪽에서 이가철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가철은 FeO 산화철 형태 중에 하나고요. 보통 색깔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온화되기 때문에 검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 더 산화체 2철 삼가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붉은색 녹입니다. 부서지는 부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가 물에 처음에 나올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진행이 될 때는 이온화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그 강원도의 화합약수라든지 아니면 저기 달기약수, 주황산 이런 약수들이 그 철 성분이 많은 약수로 유명한데요. 처음에 물을 받아오시게 되면 처음 받았을 때는 물은 맑습니다. 투명합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물이 색깔이 변합니다. 붉게 계속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가 뭐냐면 물속에서 이가철 형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가철이 같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 삼가철의 물맛이 우리가 싫어하는 쇠맛이라고 하는 그런 맛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약수물을 우리가 찬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전자에서도 삼가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게 되면 물맛이 쇠맛이 나면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차를 우리거나 말차를 타서 마실 때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런 그 주전자 상태, 그 다음 용출량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맛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두 번째 경우처럼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주전자, 고가의 주전자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주전자나 물맛 차이는 용출되는 양의 차이일 뿐이지 오랫동안 천천히 끓이게 되면 결국에는 물맛은 동일하게 좋은 게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해도 좀 많이 처음부터 나오면 안 되겠느냐, 뭐 그걸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나오는 일부 주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철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철을 조금 더 산화시켜서 전부 다 이가철로 만드는 겁니다. 재료 자체를.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주전자를 만들게 되면 주전자 자체가 이가철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용출되는 양은 상당히 많고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전자들은 일부 작가들이 만들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굳이 그걸 구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차를 마실 때 앞전 시간에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는데 물을 먼저 올려서 천천히 끓이셔야 돼요. 빨리 불불 끓었다고 해가지고 용출이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불에 은은히 달이듯이 최소한 끓고 3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상당히 물이 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드실 때는 약간은 좀 시간을 가지고 끓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쇠가 빨리 달궈지고 끓는 속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주전자 형태가 또 좌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제 앞에 있는 이런 주전자들은 이제 작가들이 만든 형태의 주전자고 예전에 나온 방식인데 이런 건 이제 오덕, 그러니까 산발이 위에 올려가지고 수습 피우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손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둥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전기 플레이트, 할로겐이라든지 등등의 그 전기를 이용하는 것을 쓸 때 올려놓게 되면 이 맞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끓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주전자들을 보면 낮고 넓적한 형태의 주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이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빨리 가열되고 끓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맞는 용도에 맞게끔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정리합니다. 일단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철이 다르기 때문에 물맛이 다르다? 아닙니다. 똑같은 선철을 씁니다. 일부 사철을 쓰지만 맛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용출되는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 다음에 주전자 관리 상태에 따라서 제3가철이 나올 때 물맛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벌겋게 됐는데 이 녹인데 이거 써도 됩니까? 첫 번째 이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생수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끓여 보시면 됩니다. 30분씩 천천히. 그리고 그 끓은 물을 아주 맑은 백자 잔에다 한번 따라 보시고 물이 투명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구분 안 될 만큼 맑게 나온다. 이러면 안쪽에 아무리 벌겋게 되어 있고 부풀어 올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부식이 진행됐지만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물을 끓였더니 붉은 녹물이 나옵니다. 붉게 내지는 연하게라도 노란색이라든지 색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삼가철이 빠져나온 겁니다. 이 경우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끓여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방치된 상태에서는 표면에 쇳가루라든지 다른 것들이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스펀지, 우리 주방에서 쓰는 중간에 그 스펀지 형태된 그 수세미를 이용해 가지고 바깥 표면은 약간 거친 수세미를 이용해 가지고 안쪽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요때 그 철수세미라든지 소를 이용해 가지고 긁어내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세 번째 그 수리 방법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안쪽을 청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끓여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물이 깨끗하게 나온다? 그러면 또 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의 상태는 잘 써가지고 피막이 하얗게 칼슘이 도포가 되어서 하얗게 된,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점점이 녹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체적으로 벌겋게 되거나 부풀어 오른 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끓였을 때 물이 깨끗하게 나온다면 수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그것을 수리한다고 다 벗겨내게 되면 그때 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다시 피막 형성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전문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삼가철이 나온다. 물은 맑은데 쇠맛이 난다. 이 경우도 안쪽에서 약간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계속 사용을 반복하게 되면 매일같이 사용하게 되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는 뭐 사진들은 이제 여러분 그 영상이 보기 좋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만 그거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수리법인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길들이기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아주 옛날부터 하던 방식 중에 한 가지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방법들이 효율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방식은 물을 올려놓고 한 4분의 1 정도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졸이면서 끓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시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그런 과정이 없고 그냥 방치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쓰다가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사용 중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앞에 수세미로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왜 철수세미라든지 철솔 같은 걸로 문지르거나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냐 하면 안쪽에 부식이 조금 생겼다 하더라도 그 일부 바닥면에 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팅, 피막 형성, 오칠, 실리콘 열처리 등등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솔이나 철수세미 같이 강한 것을 문지르게 되면 멀쩡한 부분까지 다 벗겨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부식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부드러운 수세미만으로도 충분히 표면에 생긴 녹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겨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벗겨내는 거는 그 가루화돼서 나오는 것을 제거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할 방법이 바로 화학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부식을 중지시키는 방법인데요.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요 다시 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녹차, 주로 떫은 맛이 많은 등급이 낮거나 묵은 차 쓰시면 됩니다. 비싼 거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잔뜩 넣으시고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가득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가지고 솥에다 넣고요. 솥이나 주전자 여기다 넣고 물은 끓었을 때 넘치지 않을 만큼 최대한 많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천천히 끓여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끓이느냐면 탄닌이 충분히 다 빠져나올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끓고 20분 정도 끓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불을 끄십시오. 그냥 끄면 됩니다. 그럼 물이 끓고 있어야지 부식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벌써 탄닌이 나와가지고 탄닌이 철과 결합하면서 흔히 말하는 탄닌 찰화됩니다. 얘가 우리 페인트 전에 방청제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탄닌 철이 나오게 되면 전체 표면이 검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치 끄고 난 뒤에 최소 8시간 두시면 됩니다. 천천히 식을 때까지 계속해서 8시간이요. 그러니까 처음 한 20분 정도만 끓여주신 뒤에는 불 끄고 나서 그냥 개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보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본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8시간 이후에 다 비워주시면 돼요. 싹 다 비워주시고 안에 요거 차 찌꺼기 있는 것도 빼서 버리시고 다 비운 다음에 이제 조금 남아있는 물기, 찬물 남아있는 거는 이제 화로나 아니면 전기로에 올려가지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데워서 바싹 말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할 때는 어느 정도 검은색을 띠긴 하지만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식 정도에 따라서 2회 내지 3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 그 안에 피막 자체가 전체적으로 까맣게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은 더 이상 수세미를 쓰거나 해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막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때 씻으면 오히려 도로아미 타불이 되겠죠. 그냥 맑은 물, 생수 넣고 내지는 수돗물로 그냥 흔들어서 헹궈주시고 몇 번 헹궈주시고 그 다음 생수를 넣고 끓여주십니다. 끓여주고 처음 끓일 때는 안에 이제 녹차의 성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까맣게 물 색깔이 올라옵니다. 찬물처럼요. 비우고 맑게 나올 때까지 끓이고 버리고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물이 맑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쓰시면 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간단하죠. 이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다른데 수의 의뢰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부식이 심한 경우는 아랫동을 잘라내고 또 그 만든 곳에 똑같은 철로 형태를 잡아가지고 이어 붙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본에서도 뭐 상당히 수리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하는 경우는 일본에서는 뚜껑만으로도 우리 돈으로 거의 30만원, 바깥쪽 표면도 30만원, 내부 30만원 다 따로따로입니다. 전문적인 수리는 본래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선대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그리고 소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끼는 그런 주전자나 솥 같은 경우 다시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외에는 어지간하면 사용 중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수리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다 수리가 됐고 부식이 안 생기니까요. 그리고 바깥쪽은 뭐 찬물이 흘러내리거나 수리 중에 찬물이 흘러내리거나 얼룩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냥 가볍게 스펀지 수세미로 문질러 가지고 겉에 드러난 녹 정도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다 제거한 뒤에는 좀 요것처럼 보면 약간 윤기가 나는데 이 경우는 여기 밖에 오일을 바른 겁니다.
오일은 다른 오일보다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오일은 포도씨유입니다. 포도씨유가 다른 것보다 냄새가 적고요. 그리고 그 온도, 발화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나중에 불 위에 올려놓더라도 타거나 이런 현상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산패가 잘 안 되는데요. 기름 중에서도 공기 중에 오픈되어 있어도 산패가 쉽게 잘 안 됩니다. 이유는 그 포도씨유 안에 함유된 성분인 카테킨인데, 카테킨 많이 들어보셨죠? 차의 성분에서 가장 많은 성분입니다. 이 카테킨 성분이 피막을 형성시켜 줍니다. 부식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에 아까 녹차 넣어가지고 아까 그 피막 형성시키는 방법하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기름으로 바깥쪽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윤기까지 올라오고 해서 쉽게 한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물을 흘려도 얼룩도 쉽게 생기지도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쪽에는 기름 칠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기름 칠했는데 이 기름 칠하는 것은 음식용입니다. 밥을 하거나 한 요리를 할 때 하는데 물만 끓이는 용도에서는 안쪽에 기름 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내가 빠지질 않기 때문인데요. 기름이 빠진, 그 냄새가 빠질 때까지 쓴다는 것은 이미 기름을 발라가지고 효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또 소용이 없습니다. 부식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쪽에는 물 끓이는 용도의 주전자일 경우에라면 안쪽에는 기름을 바르시면 안 되고요. 바깥쪽만 붓으로 살짝 발라줘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흡수되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키친타올이라든지 부드러운 천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바깥쪽에 깨끗이 닦아주셔야지 나중에 불에 올렸을 때도 뭐 타서 연기가 나거나 이런 현상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 관리를 해주시면 주전자 뭐 고가든 저가든 상관없이 아주 만족할 만큼 좋은 물맛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맛을 위해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주전자를 무리하게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가의 주전자는 그 가격에 걸맞는 화려함, 세밀한 장식과 등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맛만을 위한다면 그냥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몇십만 원짜리 최저가 주전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맛의 차이는 재료의 차이도 아닙니다. 재료도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잘 하시고 길을 잘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전에 또 미진했던 부분들, 제가 누락됐던 부분들, 그리고 안쪽에 피막이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그게 이가철이 용출되는, 이온화돼서 용출되는 양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그 빠졌던 부분들 다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전자 사용하시면서 또 의문들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또 우리 다석TV 박홍관 선생님께서 또 다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실 거고 또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동 배원이었습니다.